뉴스를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공직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오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회장단이 한 말입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장관 후보자가 왔는지 오늘도 살펴보겠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이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휩싸였죠. 이진숙 후보자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며 한 번도 제대로 해명을 안 했었습니다. 오늘 그 인사청문회, 이 후보자는 내가 한 실수는 오타뿐이라며 표절을 전면 부인했고 국민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부인에 분노가 있다고 공개 방박했습니다. 첫 소식 조민기 기자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시종일관 논문 표절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52%, 56%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교육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카피킬러 결과물을 저도 봤습니다만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아니 카피킬러로 하고 이게 국민검증단에서 그걸 했다니까요? 그 카피킬러는요, 그 모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돌려서 그냥 나오는 거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제자 논문을 가로챈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이공계 연구의 특수성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왜 모든 논문에 있어서 후보님이 일저자로 들어갔느냐, 이제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제가 국가 연구 프로젝트로 수주해서 연구 책임자로 수행했던 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요. 불만을 갖고 있는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저한테 그런 불만을 얘기한 제자는 한 명도 언론에 없습니다. 공개된 거. 논문과 관련해 잘못을 인정한 건 단 하나, 오탈자였습니다. 가장 큰 실수가 있었다면 그 세세한 것, 그거는 윤리의 기준에 속하지 않은 오타, 탈자 이런 것들이 이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직 수행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께서 스스로 임명을 처리하기 전에 본인이 사퇴할 의사가 있습니까? 실제 다수의 교수 집단들이 지지 성명을 냈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또 다른 의혹. 중학생인 둘째 딸을 미국으로 조기 유학 보낸 사실이죠. 이건 명백한 초중등 교육법 위반입니다. 이 후보자 오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자녀가 강력하게 원했다, 불법인지 몰랐다, 핑계를 잔뜩 늘어놨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두 자녀의 조기 유학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이 말렸지만 워낙 의지가 강하고 이기지 못하고 아이의 청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2007년 당시 중학생이었던 차녀의 미국 유학이 초중등 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는 불법인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그 불법인지조차 사실 인지를 못했습니다. 실수였다는 겁니다.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사과하라는 질타가 이어지자 일어나 허리를 굽히면서도 몰랐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인식하지 못했지만 아이를 6개월 먼저 보냈던 사정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리고요. 결혼한 차녀를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놔둔 것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의 해명을 이어갔습니다. 건강보험 문제는 사실은 그것도 인지를 못했고 야당에서는 초호화 유학이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추정컨대 10억에서 15억 정도의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를 지원하셨을 겁니다. 어느 누구가 이러한 교육을 나의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제시한 한 2분의 1 가격으로 저는 그 2006년도에 보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는 공교육을 선택하지도 학부모로서 수능을 경험해보지도 않았다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질 미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들이 표절이라고 결론 내렸던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이 검증단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 후보자에게 화가 났습니다. 특히 여권의 행태를 파렴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을 밝힐 때는 박수치더니 이 후보자 표절에 대해선 검증단을 공격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면서요. 김민환 기자입니다.
그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들이 중복게재와 표절이라고 결론 내린 범학계 국민검증단.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에 분노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표절 발표에 대해 박수쳤던 것과 달리 더 심각한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 눈 감거나 검증단을 공격하는 것은 파렴치한 처사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도 국민검증단의 표절률이 최대 56%에 이른다는 검증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여러 언론들에서 지적하는 그 2007년 이전의 논문들이 있었기에 저도 한번 돌려봤습니다. 전혀 타당치 않은 10%를 겨우 넘는 2007년 이전입니다. 연구 윤리가 확립되기 전에. 검증단은 이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며 이재명 정부가 최소한의 상식마저 무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네,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와 팩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오늘 이제 처음 나왔어요. 해명하려고. 근데 논문 표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검증단이 쓰는 이 카피킬러, 이게 이제 검증을 확인하는 건데 그걸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카피킬러 같은 경우는 논문이 기존 논문과 얼마나 비슷한지 표절 여부를 따져보는 시스템입니다. 국민검증단이 앞서서 이 후보자 논문 표절률 최대 56%에 이른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이 후보자는 보신 것처럼 신뢰 못한다. 내가 돌려보니까 10% 겨우 넘더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후보자 못 믿겠다지만 보니까 석박사나 교수들 대부분이 이 카피킬러로 논문 표절 여부를 먼저 따져보더라고요. 근데 조건 설정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수가 근데 아무리 조건을 바꿔도 표절률이 50%대에서 10%대로 낮아지긴 쉽지 않다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후보자가 그 검증했다는 논문 그리고 이 검증단이 검증했다는 논문이 같은지 또 어떤 조건 걸었는지가 지금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좀 추가 검증은 필요해 보입니다. 또 오늘 이진숙 후보자가 논문 표절 의혹 부인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공계의 관행이다. 네. 이공계 관행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맞는 건지 좀 따져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이 후보자 의혹이요. 제자 석박사 논문과 비슷한 시기나 혹은 뒤에 유사한 논문을 발표해서 제자 논문 표절 또 가로채기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해명은 이렇습니다. 이공계에서는 교수랑 제자가 같은 연구 주제로 공동 연구할 때 기여도에 따라서 제1저자를 결정한다 이런 겁니다. 이게 연구재단의 지침이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수가 따온 공동 연구 주제, 제자가 먼저 논문 1저자로 발표를 해도 교수가 기여도가 높으니까 나중에 1저자 등재하는 거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학계에 반박이 나왔습니다. 공대만의 논문 저자 표기 원칙은 따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는 내가 수주한 연구는 내가 1저자가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건데 이건 어떤 거예요? 이거를 한번 맞는지 따져볼게요. 아까 이공계 관행을 얘기하면서 이제 근거로 든 게 있습니다. 2016년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해 발간된 같은 재단의 자료집에는요. 이 후보자가 말한 것과 다른 게 적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학생 학위 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거의 그대로 전환하면 학생이 제1저자가 되는 게 맞다, 적절하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기여도로 1저자 따진다는 이 후보자의 주장과는 완전히 배치가 되는 겁니다. 오늘 검증단도 공식 반박을 했는데요. 학생 학위 논문을 이용해서 자신을 학회지 1저자로 한 것은 교육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 후보자 해명을 듣다가 좀 든 의문이 만약에 본인이 사실상 1저자가 맞다면 그 전에 제자 논문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럼 그거 통과된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바로 학계도 그 부분을 문제가 삼고 있습니다. 한 이공계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통과시킨 제자 논문 1저자가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거 모순 아니냐. 논문 심사 제대로 한 거 맞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 때도 제자 항의 없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했죠. 요거는 민주당 의원 얘기인데 한번 팩트체크가 좀 저도 궁금해서 그동안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로 낙마했다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죠. 민주당 의원이 논문 표절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는 없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따져볼게요. 무슨 말이에요? 민주당 김준혁 의원 주장입니다. 김인철 후보자 경우는 방석집 논문 심사로 또 박순애 후보자는 5살 조기 입학권으로 사퇴했다. 이겁니다.
뭐 그것도 낙마 사유였죠. 근데 분명히 표절도 문제가 당시에 됐습니다. 특히 김병준 부총리 경우는 표절 아니라고 본인이 굉장히 부인했는데 제자 논문 표절 의혹으로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오늘 물어보니까요. 무리한 주장이란 반응도 나오더라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남희 선임 기자 살펴봤습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권 내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들은 강 후보자 자진 사퇴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단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성명을 통해 무엇이 잘못인지 모른 채 갑질을 반복한 자가 장관 공직을 맡은 것은 국민 눈높이에도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직격했습니다. 해명으로 일관된 청문회도 사퇴 촉구 배경이 됐습니다.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장단은 기대했지만 후보자의 입장은 거짓 변명에 불과했고 감성파리와 본질을 벗어난 자기 방어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보역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경로로 제보가 들어왔었다며 실무를 보는 현직 보좌관들이 사퇴를 요구하는 건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장단이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국민 눈높이에 미달한다며 강 후보자와 이진숙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여러 단체에서 사퇴 요구가 분출되면 대통령실도 더는 여론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강 후보자가 결단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강선우, 이진숙 두 후보자에 대한 여론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보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실 출입하는 이상원 기자 연결해서 지금 어떤 기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대통령실에서 낭만은 없다고 했잖아요. 기류가 바뀌었습니까? 네, 아직 낙마 영명 기조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온도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은 오늘 한 인터뷰에서 여론 동향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는 것도 대통령께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뜨겁게 엄호했던 기류가 상당히 식은 건 곳곳에서 감지가 됩니다. 네, 낙마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네, 오늘부터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지명 철회까지 하는 건 부담이라고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의 공개 사퇴 요구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네, 그럼 두 사람 거취 언제쯤 결정됩니까? 네, 결국 대통령에게 달려있죠. 우상호 수석 아직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는 없었다고 했는데요. 늦어도 이번 주말에는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오늘 3차 강제 구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특검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변호인과 가족을 제외하곤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을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더 이상의 예우는 없다며 전 대통령이란 대신 피의자란 호칭을 요즘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접견 금지에 들어간 건 어제 오후부터입니다. 내란 특검은 기소 때까지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인 접견 금지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를 받아 구속된 피고인에게 내리는 조치입니다. 접견 금지가 시작되면서 오늘로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과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접견도 무산됐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외부 인사와의 접촉을 통해 옥중 정치에 나설 가능성을 차단하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검에 소환하려고 3차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오늘도 무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변호인들과 접견을 계속하며 구치소 측의 이동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이 모레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도 강제 구인에 실패하면서 특검은 추가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에 민주당은 끌어내서라도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액션을 취해야 하는 걸까요? 이 특검은 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 데리고 나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구치소 측이 오늘 검사나 수사관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이 직접 데려가라는 겁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이 내란 특검에 공문을 보낸 건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나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해 특검으로 데려오라는 지휘가 이행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고 한 지 하루 만입니다. 향후에도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교정당국은 특검이 직접 집행을 맡으라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도 교정당국이 윤 전 대통령을 끌고 갈 권한이 있는지 불명확하다며 강제력 행사에 한계가 있고 그런 선례도 없다고 했습니다. 당초 구치소 내 영장 집행은 구치소에서 할 일이라던 내란 특검은 오늘 박억수 특검보를 서울구치소로 보내겠다고 회신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 부심 대비에 들어가면서 박 특검보의 구치소 방문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이렇게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에도 안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내일 내란 혐의 재판이 잡혀 있는데 안 갈 걸로 보이는데요. 건강 이유를 댔지만 이 재구속 결정을 내린 사법부에 대한 실망감도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송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구치소에서 변호인들을 접견하면서 건강이 안 좋아 하루 종일 재판에 참석할 체력이 안 된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장 내일 예정된 재판에 불출석하는 걸 넘어 앞으로 열릴 공판에도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반영된 결정으로 보입니다. 재판 증언 내용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걸 듣고 있는 것도 지쳤다고 하거나 말해봐야 아무 좋은 게 없다는 걸 알았다는 언급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내란 혐의 재판에는 변호인만 출석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감수하겠다고 마음먹은 걸로 전해집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 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혐의들은 이미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에 포함돼 있는데 특검이 이를 별건으로 분리해 영장이 발부됐다고 부당함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법원의 구속적부 심사는 모레 오전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좌영길 사회부 법조팀장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가족이나 변호사 외에는 이제 접견을 모두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만나려던 이 사람을 못 만났대요, 그죠? 윤 전 대통령이 이름이 모스탄 정치권이 이 사람 때문에 시끄럽던데 어떤 인물입니까? 네, 5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국계 법학자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검은 머리 미국인인데요. 현재는 미국 리버티대 로스쿨 교수인데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에 임명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차관복급 대우를 받는 자리인데 미국 정부의 국제범죄 정책을 담당했던 걸로 알려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이 사람을 왜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네, 일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부정선거 주장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탄 교수가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탄 교수는 국제선거감시단이라는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지난 21대 대선이 부정선거였고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서울시도 최근 북한 인권 포럼을 준비하면서 탄 교수를 초청했다가 이런 부정선거 주장 이력이 논란이 되면서 결국 섭외를 취소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사람 체포하라는 얘기까지 하던데 우리 경찰의 수사 대상이라면서요? 무슨 내용이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탄 교수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들어갔고 그것 때문에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게 허위 사실은 맞는 거고요. 네, 이 언급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4년 전 이미 이런 루머가 돌았을 때 검찰이 수사를 벌여서 허위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유포했던 사람은 재판에 넘겨져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오늘 접견 금지로 윤 전 대통령과 탄 교수가 못 만났다고 하지만 서로 또 손편지를 주고받았다면서요? 네, 탄 교수가 먼저 윤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을 격려하는 내용이었는데 윤 전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서 갑작스런 접견 금지로 인해 만나지 못해 아쉽다. 이렇게 답장했다고 합니다. 자, 윤 전 대통령 면담 불발되고 오늘 뭘 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함께 모레 열릴 구속적부심 방안을 논의한 걸로 전해집니다. 구속적부심사는 모레 오전 10시 15분에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재판은 그래도 나갔었는데 이제부터는 재판도 안 나가겠다고 하는 거는 심경이 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네, 최근에 구속영장 발부됐는데 이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가 재구속되자 심적 충격이 큰 걸로 보입니다. 일부 변호인은 재판에 나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체력이 안 된다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두 번째 구속됐을 때가 수감자의 심적 고통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법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이런 대화도 오간 걸로 알려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의 그 심경과는 별개로 전략적인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오는 18일을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일로 보고 있습니다. 구속 적부심은 피의자일 때만 낼 수 있기 때문에 기소 이후에 피고인이 되면 기회가 없습니다. 특검이 기소하기 전에 먼저 적부심 청구를 내서 한 번 더 석방 기회를 잡으려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받아들여지면 석방이 되는 건데 그럼 모레 한다고요? 그럼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구속 적부심은 심리 24시간 안에 결론을 내야 됩니다. 18일 재판부가 심사를 마치면 당일 늦은 밤이나 이튿날 새벽 결론을 낼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연길 법조팀장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당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이 4명을 콕 찍어서 거취를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자, 이 폭탄 위력은 있는 걸까요? 내홍만 깊어지는 걸까요? 남영주 기자입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인적 쇄신 방안을 두고 처음으로 실명을 언급했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원석 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십시오. 사흘 전 8대 사건을 거론하며 개별적으로 사과하라고 했지만 당내에서 반응이 없자 직접 쇄신 대상을 지목한 겁니다. 사과는커녕 사과할 필요도 없다, 인적 쇄신을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과거와의 단절의 필요성을 오히려 부정하고 비난했습니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게 더 가까이 붙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4명 선별 기준은 현재 관점에서 당 혁신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이라며 거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들은 갑작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혁신위가 당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을 위한 충정으로 모든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의원은 윤희숙 위원장이 무작정 다 절연하자고 한다며 오발탄이라고 비판했고, 윤상현 의원은 당을 위해서 쓰러질 각오가 있다는 원론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별도로 낼 입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요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내라는 겁니다. 친윤, 친한 모두 언급하면서요. 자, 혁신위원장을 그만두지 않을 거다. 나름 배수의 진도 쳤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당내 의원 모두에게 개파 활동 금지 서약서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의원 107명 전원은 개파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파 활동을 근절하고
당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것을 결의하고 그 서약서를 국민께 제출하십시오. 그러면서 친윤계와 친한계 모두를 저격했습니다. 친박 비박 주먹질하다가 2016년 총선을 대패한 당입니다. 3년 전에는 친윤이라는 계파가 출연해서 당의 의사결정을 전행하고 근래에는 친한파라는 계파가 등장해서 지금도 언더 73이라는 명찰을 버젓이 달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불과 2달 전 당원의 계파 활동 금지를 명시했는데도 친한계 청년 모임인 언더 73과 친윤 핵심 언더 찐윤이란 불법 계파 조직이 언론에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이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언더 73에 참여 중인 한 의원은 어떤 기준으로 우릴 계파라고 매도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고, 한 친윤계 의원은 계파 활동의 기준이 무엇이고 국민들이 서약서를 낸다고 감동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혁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퇴 결단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있는 게 결단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손인혜 기자 나왔습니다. 인적쇄신 했는데 처음으로 실명이 나왔습니다. 네. 4명. 네. 근데 왜 이 4명이에요? 네, 그제 열린 윤상현 의원 세미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윤어게인 운동 세력이 주축이 된 리셋코리아 출범식을 열었는데 그 자리에 전한길 씨가 왔습니다. 이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부각했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혁신위가 과거를 사과하고 윤석열 부부와 단절하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거꾸로 갔다는 게 윤희숙 위원장 생각입니다. 또 송 비대위원장은 뭐 지도부라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쨌건 그럼 나머지 2사람 더 있어요. 장동혁, 나경원 의원은 왜 포함이 된 겁니까? 네, 어제 전한길 씨가 또 국회에 왔는데요. 장동혁 의원이 주최한 신우파의 길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씨는 계엄을 구국의 결단이라고 얘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은 잘못된 혁신안이라고 했습니다. 윤희숙 위원장도 그래서 폭탄을 던진 겁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반대한 게 왜 잘못이냐며 탄핵을 사과한 혁신위 쇄신안에 사실상 가장 먼저 반대의 뜻을 밝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명 콕 집었는데 그래서 이들이 뭐 거치라고만 하긴 했지만 뭐 물러나거나 뭐 불출마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아직 거취를 표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첫 반응은 충정으로 생각하겠답니다. 거취 대신 그냥 알겠다 수준인 거죠. 윤상현 의원도 나를 쳐라, 기꺼이 희생하겠다고는 했지만 구체적인 거취 언급은 없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윤희숙의 오발탄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윤희숙 위원장이 총은 쐈지만 아직 마땅한 반응은 없는 겁니다. 네, 하여튼 윤희숙 위원장이 뭔가 하겠다, 오늘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면서 배수진을 쳤어요. 네, 윤희숙 위원장 오늘이 인적쇄신 1차분이라고 했습니다. 더 있다는 거죠. 언더찐윤과 언더 73을 콕 집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언급하면서 양쪽 다 건드렸습니다. 나름 더 큰 싸움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거취 결정 안 할 경우에는 당원 소환제 얘기도 꺼냈습니다. 해당 행위를 하면은 출당을 권고하고 다음 공천 배제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겁니다. 게다가 본인은 혁신위원장에서 물러나지 않을 거라면서 배수의 진까지 쳤습니다. 결국 이제 윤희숙 위원장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게 되느냐가 관심일 텐데 될 걸로 보는 당내 의원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다고요? 네, 그게 또 현실이죠. 소리 없는 메아리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결국 최종 결정권은 혁신위가 아니라 비대위가 갖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죠. 벌써부터 당내에서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몸값 키우려고 자기 장사한다며 깎아내리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의원총회가 열리는데요. 그때가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아는 기자 손인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장마가 맥없이 끝나고 폭염이 이어지더니 뒤늦게 진짜 장마가 오려나 봅니다.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물폭탄도 예고가 됐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다고 하니 철저히 대비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충남 당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대욱 기자, 비가 좀 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이곳 충남 당진은 온종일 비가 왔는데요.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비가 내렸는데 지금은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든 비가 다시 굵어질 수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을 비롯해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충남 태안과 서산, 보령, 홍성은 호우경보로 격상됐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 비구름대가 우리나라 중부와 전북 지역에 걸쳐 있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지역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부터 전국이 영향권에 들면서 내일까지 많은 비가 쏟아집니다. 충청과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게는 200mm 이상의 장대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수도권에도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양을 뿌릴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충남과 경기 남부 지역에선 한때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면서 지자체들은 하천변을 통제하고 공사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시내 하천 29곳과 둔치 주차장 4곳을 통제 중입니다. 산림청도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당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순찰차를 보더니 갑자기 방향을 트는 차량, 수상쩍죠. 경찰의 직감 역시 틀리지 않았습니다. 마약에 취한 운전자, 잡고 보니 11년 동안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이었습니다. 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차로에서 갑자기 우회전을 하는 승용차. 차적 조회로 대포차인 걸 확인한 경찰이 정차 명령을 내리자 30대 운전자가 도망을 칩니다. 그 뒤를 경찰관이 바짝 뒤쫓습니다. 1km 가까이 도망간 남성은 흙길에 넘어졌고 결국 붙잡힙니다. 남성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차량 안에서는 필로폰 등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마약 투약 양성 반응이 나온 남성은 마약 투약과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신호를 어기고 불법 유턴한 차량을 순찰차가 빠르게 뒤쫓습니다. 경찰차가 시속 150km로 추적하지만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지는 차량.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추적을 이어간 경찰은 운전자가 버리고 간 차량 주변을 수색하다가 시민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던 30대 운전자를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시민이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도주를 막았습니다. 체포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무면허 운전자였던 남성은 신원을 감추려 형의 신분증을 제시했는데 알고 보니 수배자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내 돈이었어도 이렇게 했을까요?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무리하게 경전철 사업을 추진해 손해를 안긴 전직 용인시장에게 대법원이 200억 원 넘게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용인 경전철 기흥역입니다. 역사는 텅 비었고 개찰구를 지나는 승객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경전철 타는 사람이 낮에는 많이 없고 용인 시민 입장에서 많이 안 타거든요. 건설 전 수요 예측에선 하루 이용객이 평균 14만 명 가까이 될 줄 알았지만 막상 개통하고 보니 실제 이용객은 1만 명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적자 운행에 시행사 운영 수입 보장금 등으로 30년간 세금 2조 원 손실이 초래되자 2013년 전현직 시장과 보좌관 등을 상대로 주민들이 1조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경전철 사업 책임자였던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게 214억 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시장이 과도한 수요 예측의 타당성을 검토하려는 시도조차 안 했다며 시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대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하고 위험 부담을 적절히 나누지 않은 잘못도 지적했습니다. 예산 손실 행위에 대해 지자체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주민 측은 임기 중 벌려놓고 퇴임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며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코스피가 고공행진하면서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많죠? 그래서일까요? 주식학원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50만 원이라는 학원비를 지불하고 열공하는 사람들을 경제카메라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주식학원입니다. 강사가 주식 차트를 띄우며 설명을 시작합니다. 상법 개정안, 미국 관세 등 한 주간의 시장 상황을 정리한 뒤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하는지 얘기합니다. 특정 종목을 콕 집어 추천하는 것은 불법이다 보니 시황을 바탕으로 관련주 움직임 위주로 설명을 합니다. 한 달 회비가 50만 원에 달하지만 최근 수강생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하루에 문의 전화가 한 2-3건이었다면 최근에 좀 많이 늘어서 한 20-30건 이상. 퇴근 후 공부하러 오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평일에 이제 일 끝나고 퇴근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알려주신 종목 중에 투자를 해서 40% 정도 국내 주식에서 수익이 났었고, 주말에는 주식 공부를 위한 스터디도 활발합니다. 자녀분들을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요즘에는 또 부부 단위로도 많이 이제 찾아와서 같이 좀 수업을 들어보고 싶다라는 분들도. 사회 초년생들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월급의 반 이상 투자하는 것 같아요. 수익이 더 많이 늘었어요. 이번에는 25% 이상 봤거든요. 중장년층은 자녀가 성인이 되자마자 곧바로 주식 계좌를 개설합니다. 그때 이제 때마침 이제 만 19세가 지나가지고 대리점에 오게 됐습니다. 상승장이 이어지면서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데에는 연령대를 가리지 않는데요.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동아리 활동을 통해 투자에 나섭니다. 고등학생들은 주식 투자 동아리에서 자신의 투자에 대해 친구들과 공유하며 토론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샀어요. 또 다른 건 삼성화재요. 하나 옵션 샀어요. 주식 투자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 규모는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주식에 진심인 사람들이 늘고 있는 만큼 신중한 투자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경제카메라 배정현입니다. 서울 최초의 자연휴양림이 수락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내일부터 숙박객을 받는데 예약 개시 3분 만에 한 달치가 마감됐습니다. 광민경 기자가 서울 휴양림의 매력을 취재했습니다. 보슬비가 내리는 숲 전경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숲 한가운데 정원이 있고 뒤에는 아늑한 공간이 보입니다. 수락산 9,800제곱미터 부지에 18개 동 25개 객실을 갖춘 자연휴양림입니다. 지상에서 14m 높이 나무 위에 집을 연상시키는 트리하우스입니다. 들어와서 보면 벽면 일부가 유리로 돼 있고 창문 밖으로는 울창한 나무숲이 보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런 숲이 있었다는 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감동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굉장히 황홀하더라고요. 눈이 내릴 때도 한번 오고 싶더라고요. 지하철 불암산역에서 1.6km 떨어져 도심과 접근성도 좋습니다. 이번 달 객실 예약은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열리자 3분 만에 마감됐고 8월 예약은 4분 만에 끝났습니다. 밤에는 그 새소리와 여치들, 귀뚜라미 이런 그 벌레들 울음소리가 막 들리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새소리가 또 막 들리고 해요. 가격은 주말 기준 일반 2인실 7만 원, 트리하우스 4인실은 25만 원입니다. 매월 7일 숲나들이 홈페이지에서 객실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락산에 이어 관악산을 두 번째 자연휴양림으로 선정해 내년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네, 일본 여행 가면 유명 잡화점에서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경험 있으시죠? 그 잡화점이 한국에 상륙했는데 3시간은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열풍 이유를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국내에 문을 연 일본 대형 잡화점이 손님들로 붐빕니다. 잡화점에 들어가려면 현장 방문 예약 후 3시간 이상 대기해야 가능합니다. 점심쯤에 도착을 해서 웨이팅 걸고 거의 3-4시간이네요.
하루 600팀으로만 선착순 마감되다 보니 현장에서 발걸음을 돌리기도 합니다. 못 들어간다고 하셔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일본의 랜덤 뽑기 문화인 가차샵도 인기입니다. 일정한 금액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무작위로 캡슐 장난감이 나오는데 키덜트 소비 심리를 자극합니다. 일본 여행 갔을 때 한 3일 중에 이틀을 다 가차로 원하는 게 뽑혔을 때 그 짜릿함. 먹거리 분야에서도 일본 디저트 제품들의 완판 행렬이 이어집니다. 국내에서 파는 푸딩류하고 조금 달라요. 식감도 다르고 맛도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처음에 반응이 폭발적이었고. 엔저 영향으로 일본 여행이 증가하면서 현지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뭔가 약간 좀 감성적인 것 때문에 일본에 대한 약간 좀 그런 로망들이 있잖아요. 가보고 싶은. 일본 문화를 경험한 소비자들이 다시 간접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소비로 이어지면서 일본 제품 열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북한이 신규 리조트 단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파도처럼 몰려들었다고 밝혔는데 현장을 다녀온 러시아 기자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사 심리로 불리는 원상 갈마 해안가를 찾은 북한 주민들이 밀려오는 파도를 맞으며 해수욕을 즐깁니다. 사륜 오토바이를 타거나 비치발리볼을 하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우리가 제일 행복한 사람들 같습니다. 워터파크에서는 관광객들이 대형 물 미끄럼틀을 타고 인공 파도 타기를 타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내에는 범퍼카와 회전목마는 물론 우리에게도 익숙한 각종 게임기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곳에 와보니 온수님 배려가 얼마나 큰지. 북한 조선중앙TV가 오늘 공개한 원상 갈마 해안 관광지구의 모습입니다. 지난달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열었고 이달 1일 본격 개장했습니다. 북한은 연일 원상 갈마 지구를 홍보하고 있는데 김 위원장이 닷새 전 러시아 외무장관을 이곳에서 만난 것도 러시아 관광객 유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광 사업이 대북 제재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관계없는 이것부터 먼저 통해 가지고 외화를 획득하겠다는 그런. 하지만 최근 이곳을 다녀간 러시아 기자가 북한 관광객을 못 받고 바닷가도 한산했다고 보도해 북한이 보도한 영상이 연출된 모습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네, 한미가 막판 관세 협상 중인데요. 변수는 농축산물 개방 문제입니다. 한국에선 이 말만 나와도 반발이 거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집어 시장 개방 의향이 있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호 관세 협상 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장 개방이 무역 협상 합의의 강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If Japan would open up their country, they don't do that. They just don't do that. So we might just stick with the letter. South Korea is inclined to maybe do that. So we'll let you know.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동맹국인 한일을 비교하며 압박한 건데 일본과 달리 한국의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밝힌 겁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협상에서 자동차, 디지털 분야는 물론이고 쌀이나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등 농축산물에도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트럼프의 발언을 통해 한미 간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안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틀 전 농축산물 부분도 우리가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협상을 끝낸 영국,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3개국 모두 미국산 농산물 개방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해 우리 농민들의 반대가 거센 만큼 협상 막판까지 한미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베트남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한국인이 현지인을 폭행했습니다. 비난 여론이 퍼지자 우리 외교부까지 나섰는데요. 무슨 일인지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인 사진 촬영 부스에서 베트남 여성 2명이 사진을 찍고 있고 입구에는 한국인 2명이 차례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부스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베트남 여성에게 손찌검을 합니다. 잠시 대화를 주고받는 듯 하더니 이번엔 베트남 여성의 모자까지 벗깁니다. 이에 베트남 여성도 머리채를 잡으며 반격했고 한국인 여성은 발길질까지 하며 상황은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한국인 여성들이 빨리 마치라고 소리를 지르다 싸움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CCTV 영상이 공개되자 현지에선 한국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Hiện cô gái bị hành hung vẫn đau đầu, buồn nôn và tâm lý hoảng loạn, không ăn được gì ngoài uống sữa. 외교부는 한국과 베트남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베트남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엄청난 물살에 차까지 떠내려가는 주민을 다른 주민들이 달려가 구조합니다. 현지 시각 그제부터 미국 뉴저지주에서 최대 16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며 곳곳이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All our equipment's messed up. All our fridges are gone. Even our walk-in cooler and 범람한 물에 차가 휩쓸려 안에 타고 있던 2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영성입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었다가 곤혹을 치른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임기를 1년 남긴 시점에서 내놓은 10년짜리 계획에 당장 여권에선 실현 가능성 없는 뜬구름 잡기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서울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한 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한 달 만에 재지정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규제 철폐 차원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일부 풀면서 예상외로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취임 3년을 맞은 오 시장은 집값 급등세가 잡힌 만큼 토어제 확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소비 쿠폰 지급과 부동산을 연결지어 비판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의 하책이죠.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주택진흥기금을 만들어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한 2조 정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간 한 2,500가구 정도가 추가로 공급될 수 있겠다. 서울시는 올해도 잉여금과 배당금 등을 활용해 2천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급을 하겠다는 언급이 없고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오 시장이 화두놀이에만 빠져 설익은 정책을 또 내놨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CJ그룹이 부실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편법을 썼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김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J그룹과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5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파생 금융상품을 활용해 부실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심각한 재무위기 상황에 놓인 계열사에 대한 신용보강을 마치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은폐했다는 겁니다. 그룹 내 우량한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 제재하였다는 점. CJ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CJ그룹 내 식자재 유통사가 중소상공인 식자재 시장을 침탈했다는 혐의로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공정위 제재에 대해 CJ 측은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선혜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첫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 너도 나도 이재명 대통령과 통하는 사이라며 명심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입니다.
저는 눈빛을 안 봐도 압니다. 20년 정도 같이 지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첫 토론회, 정청래 박찬대 후보 간 명심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진짜 도움이 될 사람, 당대표 기호 2번 진짜 박찬대입니다. 저보고 가짜 당대표 후보라는 것은 아니죠. 이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함께한 건 본인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수석 대변인으로, 그리고 비서실장으로, 최고위원으로, 원내대표로 무수한 위험을 극복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칼로, 언론의 펜으로, 진짜 칼로, 계엄군의 총으로 죽이려 할 때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지입니다. 야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입장은 다소 달랐습니다. 위헌 정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야당하고도 사실 협치를 포기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여부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주적이 누구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백승현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이 주적인가라는 질의로 대북관 논란은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굽니까? 주적요? 네.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게 주적 아닌가요? 그럼 위험에 빠뜨린 세력은 누굽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이 누굽니까? 거기에 북한도 포함됩니까?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모호한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주적이 아니라고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군, 북한 정권이라고 했는데 국방부 장관 말씀에 동의합니다. 민주당은 엄호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지금 얘기하십니까? 노동부 장관이 왜 이거 얘기해요? 북한이 적이다, 주적이라고 얘기한 거는 정권별로 달라졌어요. 국민의힘은 명확히 입장을 밝히라며 퇴장했고 김 후보자가 김정은도 우리 국민을 위협한다면 주적이라고 밝히며 재개됐습니다. 지난 2011년 김정일 사망 당시 방북 신청을 한 것도 논란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우리 장병이 이만큼 죽었기 때문에 정부도 공식적으로 안 갔어요, 당시에. 근데 본인이 왜 가요? 정부가 못 가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라도 가는 것이 긴장 완화에 천안함, 연평도 장병 조문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김정일 조문은 가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색깔 논쟁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이 대통령 재판을 취소할 건지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할 건지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오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하에 찬성했던 발언을 거론하며 장관이 되면 실행에 옮길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기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이런 분명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 또는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들은 거의 없을 거다. 정 후보자는 재판 유지를 맡은 검사를 압박할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는 여야가 정반대 요구를 했습니다. 검찰이 일가족을 학살시켰잖아요. 필요한 소정의 양형을 이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꼭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보다도 양형이 과하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은 본인의 양형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형과 양형 간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찾아서 사면하실 것입니까? 배우자가 받았던 형들, 자녀들이 받았던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여러 가지 처분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정 후보자는 사면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문회장에 돈이 등장했어요. 누가 울고 갈 일입니까? 네, 바로 신사임당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이 5만 원권 지폐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폐의 주인공인 신사임당을 소환한 겁니다. 이 안에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신사임당. 신사임당과 율곡 이 선생님을 보면서 내 자식만큼은 훌륭하게 키워봐야 되겠다. 절에 가서 우리 자식 한 점수라도 더 올려달라고 애원하고 기도하는 경험을 해보셨냐고. 저 또한 그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 그러니까 이 후보자가 자식들을 미국에 일찍 유학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네. 공교육 현실 알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군요. 네, 하지만 이 후보자도 이 엄마의 마음을 잘 안다고 했는데요. 자녀 조기 유학 논란에 대해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이 원해서라고 해명한 겁니다. 야당에선 두 자녀 유학시키는데 6억 원 넘게 썼다면서 어떤 서민이 그런 교육을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습니다. 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실 공교육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따져 묻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이진숙 후보자 이 제자 논문 표절 의혹도 받고 있죠. 민주당 김영호 위원장이 질문을 던졌는데요. 예상치 못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불만을 갖고 있는 제자가 단 한 명도 있습니까? 인기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불만이 아니라 아니요, 제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자들의 불만은 없다고 다시 정정했지만 일반 학생과 학부모들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은 거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4명의 장관 후보자가 보이는데 우리의 뭡니까? 네, 두 글자 답은 주적입니다. 이번 청문회의 단골 질문이었죠. 주적을 묻는 질문에 후보자들마다 서로 다른 답변을 했습니다. 일단 야당이 통과시킨 후보들부터 볼까요? 후보자님, 북한이 우리의 주적입니까? DJ 정부 이후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 이것은 명확히 연락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느 나라입니까? 저는 현재로서는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감동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앞서 오늘 곤욕을 치른 후보도 있었네요, 그죠? 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죠. 그제 청문회를 했던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답변을 참고했다가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입니까? 통일부 장관 후보자께서 북한이 주적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주적이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 나가시죠. 김정은 관련해서 정상회담도 한 주체이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정부, 같은 내각 후보자들인데 주적에 대한 생각은 제각각인데요. 손발 맞출 땐 하나로 가야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엔 호우특보와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중부, 모레까지 남부에 국지성 호우가 내릴 텐데요. 시간당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와 충청에 내일까지 최대 200mm 넘는 비가 예보됐고요. 중부 그 밖의 지역과 전북에도 최대 150mm 넘게 퍼붓겠습니다. 저지대 침수 예방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남부에는 모레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또다시 200mm 이상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비는 주말까지 전국에 오락가락하겠습니다. 한편 비가 오며 기온이 내려가 더위가 주춤했는데요. 주말부터 다시 습도 높은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청주 25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과 대구 30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